효자 홍대권 출세담. 옛날에 경상도 한 고을 깊은 산속에 홍씨성을 가진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아내와 함께 의좋게 살았다. 한 가지 걱정거리는 나이 40이 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는 일이었다. 부부가 자식을 포기해 갈 무렵 뜻하지 않게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다. 처음엔 혹시나 했는데 날이 갈수록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기를 가진 게 분명했다. 아내의 배는 유난히 크게 부풀어 올랐다. 아무래도 애가 5은 들었나 봐. 남편이 이렇게 놀리는 것이 꼭 장난만은 아니었다. 오곡이 무르익고 갖가지 열매가 익어가던 어느 가을날 아내는 드디어 아기를 낳았다. 아주 대단한 아기였다. 크기가 꼭 5~6살 된 아이만 하고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이 들썩거릴 정도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큰 대자 권세 권자를 써서 아이의 이름을 홍대권이라고 지어주었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20여 년이 지났다. 청년이 된 홍대권의 모습은 아주 굉장했다. 키가 8척이 넘고 가슴 둘레는 5자도 더 되었다. 웬만한 어른도 그 옆에 서면 고목에 붙은 매미처럼 보일 정도였다. 홍대권의 집에도 변화가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늙어 허리가 꼬부라졌다. 홍대권은 산중을 헤매던 오갈 데 없는 처녀를 거두어 아내로 삼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눕더니 꼼짝을 하지 못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숨을 헐떡였다. 아유, 얘야, 갑자기 잉어탕이 먹고 싶구나, 잉어탕. 한겨울에 잉어를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이란 물이 꽁꽁 언 산골에서는 더 그랬다. 하지만 홍대권은 두말 없이 잉어를 구하러 나섰다. 홍대권은 심리 밖에 있는 방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아주 단단히 얼어붙어서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홍대권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오른 주먹을 쥐고서 쿵 내리치자 단번에 얼음장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 두께가 자그마치 2자 새치였다. 그 얼음장 밑에서는 잉어들이 추위를 참으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장이 뻥 뚫리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제일 몸집이 큰 잉어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듯 얼음 구멍으로 퐁 뛰어올랐다. 나와 보니 봄은커녕 한겨울이었다. 한데 이 잉어가 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방향을 잘못 틀어서 얼음판에 발딱 낮아빠지고 말았다. 그러자 홍대권이 고맙다 하면서 쏙 주워 담는 것이었다. 홍대권이 잉어를 가지고 집에 오자 아내가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여 뽀얀 국물을 냈다. 그걸 갖다가 시어머니께 드리니 아무것도 입에 못 대던 노인네가 맛있다면서 홀짝홀짝 먹기 시작했다. 아유 얘야,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그 잉어는 신기하게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왔다. 그렇게 계속 국물을 들이자 어머니의 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나았다. 하루는 홍대권의 아내가 하도 신기해서 잉어를 주걱으로 눌러봤다. 그랬더니 아주 딱딱한 게 눌러지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건져보려 했더니 솥에 붙었는지 움직이질 않았다. 얘기를 듣고서 성큼성큼 걸어온 홍대권이 이까짓것 하면서 잉어를 들었지만 역시 꼼짝도 안 했다. 오호, 이것 봐라. 홍대권이 있는 힘을 다해 용을 쓰는데도 잉어는 꿈쩍을 안 했다. 대권이 쇠막대기를 지렛대 삼아서 한껏 힘을 주자 그제서야 툭
소리가 나면서 잉어가 솥에서 떨어졌다. 잉어를 꺼내놓고 보니 색깔이 노르스름한데 무슨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싶어서 헝겊을 가져다 닦았더니 샛노란 빛깔이 드러나면서 반짝반짝 윤이 났다. 자세히 보니 어느새 잉어가 금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이런 산골에서 이걸 어디다 쓰나? 나라님한테나 갖다 드리면 좋으련만. 홍대권은 금 잉어를 헝겊에 대충 싸서 헛강 한 구석에 던져두었다. 그 무렵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은 백성들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기회만 되면 암행어사를 보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게 했다. 마침 윤시성을 가진 학자 하나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암행어사로 발탁되었다. 경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두루 살피되 백성들을 괴롭히는 벼슬아치가 있거든 바로 봉고파직하고 나라를 짊어질 만한 인재를 보거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청구하라. 임금한테서 마패를 받은 윤어사는 노인 하나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남대문을 나섰다. 그 노인은 이치에 밝고 무술에 능해서 어사가 길을 나설 때면 어김없이 따르는 사람이었다. 윤어사와 노인은 허름한 거주옷을 입은 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걸어 충청도를 거쳐 문경 세제 근처에 이르렀다. 경상도 문경 땅으로 가야겠는데 길을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대충 짐작으로 산골짜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만 길을 못 찾고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다. 둘은 어느 바위 밑에 찾아 들어가 호랑이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새자 다시 산중을 헤맸지만 이날도 도무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한나절을 온통 헤매고 난 뒤 겨우 먼 발치에 나무찜을 짊어진 사람이 가는 것을 발견했다. 어사가 반가운 마음에 말을 묻는데 무심코 반말을 하고 말았다. 이보게, 여기 문경은 어디로 가는고? 지게를 짊어진 그 나무꾼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거짓골을 한 낯선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자 노인은 화가 났다. 그래서 골탕을 먹이려고 길을 거꾸로 알려주었다. 문경! 오던 길로 도로 가야 문경인데! 그 말을 듣고서 두 사람이 뒤돌아서 길을 가니 또다시 오리무중이었다. 다시 온통 산중을 헤맸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속을 휘젓고 다니다 보니 두 사람은 지치기 시작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맥이 풀렸다. 어떤 무덤가에 이르러 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벌렁 눕고 말았다. 그렇게 눕고 나니 기력이 확 빠져서 정신이 혼미해갔다. 이때 어떤 꼬부랑 노파와 젊은 아낙네 하나가 봄나무를 뜯으러 올라오다가 그 모습을 발견했다. 어머니, 저기 사람들이 누워있어요. 아이고 얘 무섭다. 얼른 가자. 저러다가 날이 저물면 호랑이 밥이 될 텐데. 아야야,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어서 가자. 하지만 젊은 아낙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머니를 세워둔 채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서 맥을 짚어보니 아직 산 사람들이었다. 지치고 허기져서 쓰러진 것이 분명했다. 당장 무엇을 먹여야 할 텐데 가진 게 없었다. 아낙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저고리 섭을 열어서 젖을 짜기 시작했다. 마침 갓난 아이가 있어 젖이 불어있던 터였다. 여인이 젖을 입에 흘려 넣어주자 쓰러져 있던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더니 눈을 뜨면서 정신을 차렸다. 그러자 아낙은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를 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사가 노인한테 말했다. 저 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요. 어디 사는지 따라가 봅시다. 어사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낙이 내려간 쪽으로 서둘러 쫓아갔다. 노파 여인이 가는 길을 뒤따라서 둔덕을 몇 개 넘으니 심심산중에 초가집이 대여섯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노파와 여인은 그중 맨 끝집으로 들어갔다. 어사와 노인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뒷곁에 몸을 숨겼다. 그때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진인가 하고서 사방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것이었다. 팔척 장신의 가슴이 떡 벌어진 사람, 바로 홍대권이었다. 그 무지무지한 사람이 바로 어사가 숨어있는 집으로 쑥 들어와서 나무찜을 부리는데 나무찜 크기가 집채만 했다. 그때 노파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울음반 투정반으로 말을 했다. 아이고 얘야 아이고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글쎄 네 처가 말이다. 네 처가 글쎄 산속에 웬 거지들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젖을 짜먹였단다. 이를 어쩐단 말이냐. 내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그러자 홍대권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그래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까짓 거 때려 죽이고 다시 장가들죠 뭐. 그 말에 뒷곁에 숨어서 동족을 살피던 두 사람의 눈이 둥그레졌다. 노인은 급히 품속에서 활을 꺼내 화살을 재고서 홍대권을 겨냥했다. 만약 그 여자를 죽이려 하면 용수 없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홍대권은 한 손에 물풀의 나무 작대기를 움켜쥔 채 다짜고짜 아내를 끌고서 건넌방으로 갔다. 활을 쥔 노인은 여차하면 시위를 놓을 태세로 바짝 긴장해서 방 안 동종을 살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청년이 여자를 아랫목에 앉히더니 그 커다란 몸을 굽혀서 넙죽 큰절을 하는 것이었다. 여보, 참 좋은 일을 했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두 생명을 구했다니 참 장한 일을 했구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근데 어머니는 부끄럽다고 저렇게 야단을 하시니 자식된 도리를 어떡한단 말이오. 자, 내 말대로 합시다. 내가 이 작대기로 이불을 때릴 테니 당신은 죽는 소리를 하구려. 그러면 어머니가 마음이 좀 풀리실게요. 그러더니 홍대권은 막대기로 이불을 퍽퍽 후려갈기기 시작했다. 아이고 팍 아이고. 그렇게 해서 안방에 들리남 호되게 해야지.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죽겠네. 한참을 그러던 홍대권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물풀의 나무 작대기를 마당에다 훌쩍 집어 던졌다. 어머니, 저녁이나 차려주세요. 그냥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야단이 났다. 아유 야 이놈아. 네 처가 어떻게 만난 여자냐. 내가 언제 때려 죽이라고 했어. 그저 부끄럽다고 했지. 시어머니는 서둘러 건넌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아이고 얘야. 아이고 얘가 죽었네. 아가.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뜨면서 바스스 일어나 앉았다. 어머니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좋아서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안 죽고 살았구나. 저 무지한 놈이 너를 얼마나 두들겼냐. 때리는 소리가 안방까지 다 들리는구나.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암행어사가 무릎을 쳤다. 그 안에 그 남편이로다. 그야말로 인물이야 인물. 암행어사는 마음이 바빠졌다. 그간 임금님께 청구할 만한 인재를 찾지 못하던 터에 이제야 만난 것이었다. 어사는 길을 찾아 읍내로 나온 다음 홍대권에 얽힌 사연을 적어서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을 원에게 청하여 상소문을 급히 한양으로 올려보냈다.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임금은 상소문을 받고 크게 기뻐하여 당장 그 나무꾼을 한양으로 불러 올리라는 어명을 내렸다. 난데없이 어명을 받고 대궐로 가게 된 홍대권은 헝겊에 싸서 헛간에 처박아 두었던 금 잉어를 들고 길을 나섰다. 홍대권을 데리러 온 사령들이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받아들었다가 그만 애꿎은 발가락만 결단나고 말았다. 드디어 한양에 당도한 홍대권이 대궐 뜰 앞에 엎드렸다. 만조 백관이 두 줄로 늘어선 앞이었다. 금관 조복을 입은 임금이 높은 용상 위에서 홍대권을 내려다보았다. 저 백성이
윤호사가 말하던 나무꾼이란 말이냐. 큰 그릇엔 담기는 것도 많다더니 몸집 한번 대단하구나. 여봐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홍대곤이 두꺼비처럼 엎드려서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봐라, 네 아무리 나무꾼이라 할지언정 성명이 있을 게 아니냐. 성명을 대라. 그래도 계속 대답이 없자 관리 하나가 다가왔다. 이놈아, 어전이여, 얼른 얘기혀. 안 하면 목 떨어져 이 자식아. 그러자 엎드려 있던 홍대곤이 할 수 없이 입을 열었다. 아래오!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경복궁 대궐 기와장이 들뜨고 소나무에 달렸던 솔방울이 후두두두둑 떨어질 정도였다. 만조백관은 물론이고 임금이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데 뇌관들이 얼른 와서 붙드는 바람에 겨우 공경을 모면했다. 소인의 성명은 홍대곤인 줄 알아. 홍대곤이라. 대곤이면 큰 대자에 권세 권자겠지. 예, 그렇습니다. 과연 좋은 이름이로다. 너도 언젠가 큰 권세를 누릴 때가 오리라. 그때 임금이 헝겊에 싼 물건을 발견했다. 거기 헝겊에 싼 것은 무엇이더냐? 예, 임금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금잉어입니다. 홍대곤이 금잉어에 얽힌 사연을 아뢰자 임금이 얼굴에 한방 웃음을 머금었다. 허허허, 장하도다. 과연 훌륭한 인재야. 임금이 다시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여봐라, 홍대곤. 내가 그대에게 벼슬을 내릴까 하는데 혹시 글을 배운 적이 있는지 아려라. 홍대곤이 아무 대답이 없자 임금이 말했다. 어허, 글을 배웠으면 좋은 벼슬을 내릴 텐데 안 됐구나. 그래, 천자문도 안 배웠단 말이냐? 돌아가신 아버님께 천자문은 대충 배웠사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천자문 속에는 갖은 이치가 다 들어있으니 그걸 배웠으면 됐다. 그래, 더 배운 것은 없느냐? 명심보감을 혼자 읽어서 깨친 줄 알아. 그래, 많이 배웠구나. 혹시 더 배운 게 있거든 모조리 아려라. 그러자 홍대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노맹자 대학 중령 주역 12권에 삼국사기 상북유사 고려사 동국통감을 다 떼고서 그 책을 가마솥에 넣고 물을 3동이 붓고 벌벌 끓여가지고 그 건더기 국물까지 다 먹은 줄 알아. 그러자 그만 임금과 만조백관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사서삼경을 삶아 먹었대. 그때 다시 임금이 홍대곤에게 물었다. 그래, 많이 배웠구나. 하지만 사나이라면 무술을 해야 하는 법. 혹시 무술을 배운 일이 없느냐? 또 대답이 없었다. 아깝도다. 네가 만약 무술을 배웠다면 문무를 겸비한 천하의 명장으로 벼슬을 내릴 텐데 무술을 안 배웠단 말이냐? 그래, 사나이로서 활도 한번 안 쏴봤느냐? 변변치 않지만 뽕나무로 활을 만들고 신우대로 화살을 만들어서 나무하러 다닐 때 꿩도 잡고 토끼를 잡은 적이 있어옵니다. 오호, 그래. 그것 말고는 잡은 게 없느냐? 하루는 나무찜을 한 짐 해놓고 앉아있으려니까 뒤에서 뭐가 꿀꿀거려서 돌아보니 크기가 황소만한 멧돼지였습니다. 그 똥구멍에다가 화살을 쐈더니 화살이 똥구멍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빠져나갔는데 배가 따가우니까 멧돼지가 들고 뛰었습니다. 그래 한 10리 쫓아가서 그 뒷다리를 붙들어 바위에 팽개쳐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만면에 웃음을 지어 보이며 또 한 가지를 물었다. 그래, 활은 그렇거니와 혹시 칼은 손에 잡은 일이 없느냐? 그러자 홍대곤이 대답했다. 제대로 된 칼은 잡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뒷산 암자에 계신 스님이 물풀에 나무 막대기 휘두르는 법을 가르쳐줘서 목검 연습은 조금 해본 줄 아려옵니다. 옳지, 그럼 됐다. 여봐라,
저기 박 장군을 대령시켜라. 어명이 내리자 박 장군이 갑옷을 차려입고 육척 장검을 차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구렛나루가 시커먼 데다가 손등에 곰처럼 털이 난 박 장군은 대궐 안에서 가장 무술이 뛰어난 장수였다. 박 장군 대령이여. 그러자 임금은 홍대곤이 입을 갑옷과 투구를 내오게 했다.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서 맞는 것이 없었다. 홍대곤은 맨몸으로 박 장군과 맞설 수밖에 없었다. 임금의 명령으로 두 사람의 대련이 시작됐다. 박 장군이 단칼에 승부를 내려고 덤벼들자 홍대곤은 아이고, 다 찍었는데 다친다니까. 하면서 사뿐히 피하는 것이었다. 박 장군의 칼은 홍대곤의 몸에 닿을 듯 살짝 비껴나갔다. 임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주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아바마마, 저 사람 죽겠어요. 그 소리에 홍대곤이 잠깐 시선을 돌리는 순간 박 장군의 칼이 홍대곤의 목에 와닿았다. 위기 일발이었다. 하지만 홍대곤은 비호같이 몸을 피하면서 번개같이 장검을 휘둘렀다. 쨍그랑! 한 줄기 소리와 함께 박 장군의 칼이 뚝 두 동강 나서는 반토막이 대궐 담장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러자 박 장군은 칼을 던지고 꿇어 엎드려 투구를 벗었다. 여봐라, 홍대곤. 박 장군의 목을 쳐라. 임금이 거듭 재촉을 하자 홍대곤은 결심한 듯 칼을 들었다. 그러고는 긴 칼을 휙 내둘렀다. 툭! 무엇이 땅에 뚝 떨어졌다. 다들 박 장군의 목이라고 생각했지만 떨어진 것은 박 장군의 목이 아니라 상투였다. 홍대곤이 박 장군 머리 대신 상투를 친 것이었다. 임금님이 옥자에서 일어나 꿇어앉은 홍대곤에게 말했다. 장하다, 홍대곤. 내 그럴 줄 알았도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 인명을 아끼는 너의 마음씀이 참으로 가상하도다. 임금은 다시 만조백관을 향하여 말했다. 경들이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요. 홍대곤은 비록 미천한 나무꾼에 불과하지만 누가 감히 그를 얕잡아 볼 수 있겠소. 내 홍대곤을 조선의 대장군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해서 홍대곤은 하루아침에 산골 나무꾼에서 온 나라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되었다. 그 후 홍대곤은 오래도록 임금의 신임을 받으며 나라의 동량으로서 몫을 톡톡히 하였다고 한다. 시골에 있던 모친과 아내를 불러올려 길이 호강을 시켰음은 물론이다.